안녕하십니까. 무진정서 지혜입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12시가 지났는데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에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안 되는 게 깨달음인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문관 육칙에 보면, 이제 무문관, 선종의 화두를 모아놨는, 책이죠. 무문관 육칙에 보면, 세존염화. 다 아실 거예요. 세종께서 꽃을 드니 가섭이 오직 그를 알아서 미소를 짓자 나의 모든 법을 가섭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처의 정법이 이제 우리에게 왔다라는 그런 거를 주장하기 위한 논거일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꽃이 아닙니다. 세종께서 꽃을 들어 보이셔서 가섭만이 그 뜻을 알았다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께서 꽃을 왜 들었을까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시다 보면 우리가 언어적 개념 혹은 뭐 그 기존의 관습에 의해서 늘 익혀왔던 그런 이해들 이런 부분들을 점점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의식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접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 혹은 신비로운 어떤 의식 뭐 신비로운 능력 뭐 이런 걸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신통을 얻었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이쪽 보이는 세계의 개념에서 그게 신통이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영역, 즉 정보계의 어떤 영역에서 보았을 때는 신통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현상일 뿐인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물질, 이 물질 세계, 현상계의 기준으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즉 언어, 개념, 뭐 이런 걸 통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정의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정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하려고 하는, 즉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그래서 석가세존께서 꽃을 들어 보였다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꽃으로서 보이지 않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세존께서 자신의 법을, 당신의 법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참 난관들을 많이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근기에 맞춰서 경전을 설하시다 보니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무슨 무슨 부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부처님 말씀이라서 금과 옥조 같이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부분,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전달을 하시고자 했던 법이라고 하는 그 본래 가치로 치면 그거는 정말 우리 이 과자, 포장지와 같은 것들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단 한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그 한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구하다 보니 경에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마치 세존께서 꽃을 들어 보이시니라고 했을 때 왜 꽃을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저도 이제 챗 GPT 이야기를 했지만 챗 GPT가 장문을 하거나 영화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을 해요. 유튜브에도 보면 요즘 챗 GPT가 유튜브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유튜브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면 이거 GPT 돌려서 만든 거구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당연한 말들이 많습니다. 좋은 말들이 많은데 저게 어떤 진실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왜 그 의문이 들까요? 그 언어, 챗 GPT가 만들어낸 정보를 조합해낸 그 조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조합 너머에 있는 뭔가를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볼 수 없으니까 보이는 것 혹은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달이 왔기 때문에 챗 GPT가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을 보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지금 우리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식적인 특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규정하고자 한다라면, 즉 개념적 정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 정의로서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규정하고자 한다라면 챗 GPT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의 조합이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신을 대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의 개념도 챗 GPT가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정말 깊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적인 그런 개념, 이런 개념을 몽땅 뛰어넘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염주가 매실나무로 깎은 염주예요. 매실나무. 제가 마음이 좀 번답스럽거나 혹은 필요할 때 직접 염주를 깎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다뤄봤는데 이 매실나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똑같은 나무, 목이라는 어떤 그 재질, 어떤 분류 안에서도 이 매실나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목질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성질 자체의 특성이 다른 거예요. 나무의 질이 아니라 나무의 성이 다른 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깊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이 과연 금의 성격일지, 목의 성격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매실을 목의 성질로 봐야 될지, 금의 성질로 봐야 될지, 수의 성질로 봐야 될지. 근데 어느 날, 이 매실이 지니고 있는 오행의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정한 하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데 뭉쳐져서 목의 특성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목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이제 음양오행의 목입니다. 음양오행 중에 이 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나무의 그런 기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무라면 이제 위로 이렇게 뻗쳐 올라가는 이런 거겠죠. 근데 실제 이 목이라고 하는 거는 결집하는 힘이 있어야, 즉 이렇게 토라고 하는 부분, 가장 기본적인 그 오행의 어떤 바탕이 되는 토, 이 토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발현되기 위해서는 토의 어떤 기운 너머에 있는 것들을 토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결집시킬 수 있어야 이게 목이 되거든요. 즉 금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작용을 일으키려면 수의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수의 작용이 또다시 위로 생명처럼 이렇게 움트게 하려면 화의 작용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금의 작용과 수의 작용과 화의 작용이 동시에 들어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이 매실이라고 하는 요 구조 안에. 특히나 그 매실나무 자체가 지니는 기운 안에 그 매핵, 그러니까 결집시켜서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뚫고 나가게끔 하는 그 성격이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실나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잎과 열매와 뿌리와 줄기, 그다음 줄기에서도 가시가 있는 부분, 이 각각의 부분들이 다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매실나무 하나에도 그 어떤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단순한 목이 아니라 제각각 다른 목의 특성들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요거를 어떤 그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이제 이 염주, 특히 그에 가장 적합한 어떤 그 재료를 찾다 보니까 매실나무를 찾게 된 건데, 다른 나무에는 그럼 그런 게 없느냐?
다른 나무에도 그 기운이 있는데 이 매화가 지니고 있는 기운과는 다른 어떤 특성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즉 하나의 나무 안에 몇 가지의 작용들이, 몇 가지 어떤 특성들이 동시에 그러면서도 서로 이렇게 특성들을 조절해 나가면서 제각각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성이 드러난 특성은 그럼 음양오행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각각의 차이를 만드는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즉 매실나무의 뿌리, 맥은, 매실, 그리고 매지 중에도 또 가시가 있는 오해가 생길까봐 그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각각의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원리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 안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 봤을 때 말로써, 개념으로서 이야기할 수 없는 아주 고유한 어떤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 질서에 가닿았을 때라야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참 다행이겠고 언어로서 규정할 수 있다라는, 전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는 볼 수 없으며 또 언어로서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세존께서 이렇게 꽃을 들어 보이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꽃을 들어 보이신 게 아니에요. 오직 그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 언어를 떠난 어떤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서로 같이 체험한 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에 대해서 서로 무언의 어떤 대화로서 공감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늘상 불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언어를 떠난 자리, 마음 이전 자리, 부모 미생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부모 미생전, 언어 이전, 천지 이전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은 보이는 대상으로서 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규정하려고 하거나 혹은 보이는 세계가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준, 저쪽 세계에 대한 일종의 편집 기준처럼, 정의 기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기, 그런 걸 좀 경계하고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 세계라고 이제 표현은 합니다만은, 그것을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라고 이야기하면 또 우주인, 아니면 지옥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 물질적인 개념, 물질적인 어떤 이런 공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의 정보, 에너지로 보시는 게 더 적당합니다. 하여튼 그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는데, 다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보이는 세계의 어떤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다라는 것. 보이는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쪽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거는 극히 제한적인 일부분에서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석가의 어떤 그런 그 경지, 그리고 그 경지와 함께한 마하가섭의 어떤 그런 수승한 능력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선종이죠. 근데 세종께서 꽃을 든 것처럼 뜬금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이해한 것이냥 어떤 또 기상천외한 어떤 액션을 통해서 깨달음을 전했고 인가를 받았다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언어 이전의 어떤 부분들을 그리고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을 전하는 것, 혹은 글을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어떤 방식일 뿐이지 꽃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세존여마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갈 때는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식적인 조건들을 내려놓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뭐 내려놓으라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실제 그렇게 가다 보면 내 인식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체험들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넘어서집니다. 내려놔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어떤 지평이라는 부분이 점점 더 깊어져요. 다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어떤 기준을 내면에서 찾으시라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모든 조건들, 나의 어떤 인식, 감각, 감정,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넘어서 있는 초감각 상태, 그 초감각 상태 저 너머에 현현되어진 어떤 세계의식, 그 세계의식조차도 뚫고 들어가다 보면 그 세계의식 너울 그 너머에는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 그냥 오로지 순수하게 작용만 일으키고 있는 창조로서의 어떤 순수한 어떤 현상들, 그리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넘어서 버렸을 때 그 이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단일한 의식, 욕구, 이것을 갖추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언어 이전, 천지 이전이라고 하는 그 현상들에서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 이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모두 다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서 작용을 할 때 우리는 이 세계가 나타나는 신비로움을 분명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해도 아니고요. 어떤 경험도 아닙니다.
그냥 그 세계 자체가, 어, 그 자체가, 전해오는 어떤, 뭐라 할까요? 음, 직관, 환희, 이, 어떤 질서, 섭리, 이, 그냥 그 단계에 다 있는 것 뿐이에요. 뭐, 현상이나, 물질이나, 어, 내가 빛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보고 있는 내가 여전히, 혹은 그 빛에 대한 어떤 감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면, 그건 아직 깨달은 게 아닙니다.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예, 석가세존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는지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말이 좀 오늘 중구난방 이렇게 되는데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언어적인 어떤 이런 그 형식을 토대로 해서 쭉 따라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언어를 모두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찾지 마시고 안에서 내 내면의 어떤 감각 상태로 깊이 들어가시는 과정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 나라고 하는 어떤 이 조건,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상적인 조건에 대한 아르마리, 그런 것조차도 다 내려놓으셔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깨달음은 그런 아르마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중간에 편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동영상이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구난방 있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